요양원 보냈자는 거 내 앞에서 말 못할 만큼은 알았나 보지. 그래서 굳이 문 닫고 쑥덕거렸겠지. 근데 내가 아직 귀가 멀진 않았어. 다 들었어. 너희 목소리. 하나도 안 떨고 아주 차분하더라. 그날 밤 난 미역국 대신 복수국을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해를 살아온 여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세 자식은 각자 살림 차리고 바쁘다며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밥이든 반찬이든 손수 만들어 택배로 보내고 명절마다 세배받고 용돈도 챙겨줬으니까요. 어머니 노릇이란 게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날도 별일 없던 하루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을 몇 가지 담았어요. 맞이한테 보낼 김치도 꺼내놓고 포장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자식 셋이 모처럼 동시에 집에 온다는 전화를 받고 조금 설렜습니다. 이젠 다 커서 바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니. 어미 입장에선 설레는 일이지요.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나서 조용히 내 방 옆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좀 수상했지만 눈치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 끓여주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려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을 치워버리려는 소리가요. 엄마 혼자 계신 집 팔고 요양원 보내면 좋겠단 말. 그렇게 얻은 돈은 반씩 나누자는 말. 그리고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몸도 성치 않다며 노골적으로 밀어내는 말까지. 어떻게 저리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마디 걱정도 미안함도 없는 그 말투가 내 심장을 콱 누르더군요. 숨을 참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서늘해졌지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뼈 빠지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숫자로 계산하겠다니. 그렇다면 나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나 스스로를 위해 얼마를 쓸 수 있을지. 그날 밤 처음으로 통장을 꺼내 들었고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애들 몰래, 아니 굳이 알릴 필요 없는 내 돈 정리.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싹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난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더는 그 아이들 위해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집이 내 몫이라고? 그럼 물어보자. 내 뼈는 어디서 묻혀야 하니? 요양원? 장례식장? 아니면 너희들 통장 속 계산기? 은행 앞에서 서류를 꺼내드는 손이 좀 떨렸습니다. 낯설고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분노했지만 오래 끓인 국처럼 깊고 맑은 마음이 생겼지요. 그래, 나는 지금껏 나 아닌 사람들만 챙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약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입술이 한번 움찔했지만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살아 있어서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해지한 건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손녀 결혼식 때 써야지 하고 10년 넘게 묻어둔 거였지요. 그 다음은 보험. 사망 시 수혜자가 자식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새로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흐르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닿도록.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었던 나, 웃고 있던 나, 일하고 있던 나. 그 속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늙은 여자와 너무도 달라 보였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입지가 좋아서 매매가는 생각보다 높더군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몰래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습니다. 난 자식 몰래가 아니라 자식을 떼어놓고 파는 거라고요. 집은 바로 매물로 올렸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창밖에서 붉게 저무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었다고. 그러니 마지막은 내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고요. 서재에 있던 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지우고 한 단어를 덧붙이며 다시 써내려 갔습니다.
이젠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지키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요. 남은 일은 정리뿐이었습니다. 몇 벌 남은 옷, 자주 쓰던 찻잔, 그리고 작은 화분들. 이것들만 챙기면 나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젠 마음이 빈자리를 안 남기니까요. 자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몰라야만 진짜 후회가 시작되니까요. 내가 받으려던 그 집, 지금은 내가 버린 짐이야. 그 돈으로 나는 내 남은 생을 사기로 했다. 그러니 나중에 울며 찾아와도 미안하지만 너희 몫은 없어. 이삿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한참 모자랄 만큼이었죠. 낡은 옷 몇 벌, 자주 쓰던 도자기 찻잔, 그리고 빛바랜 액자 몇 개만 상자에 담겼습니다. 새 집은 복잡한 도심이 아니라 조용한 공원 근처 오피스텔로 골랐습니다.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마주하던 순간 이제부터는 누구의 명의도 아닌 온전히 나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물건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작지만 온기가 있는 이곳이 내게는 지금껏 살아온 집보다 훨씬 더 집 같았습니다. 입주 첫날 싱크대 수압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컵 하나를 닫고 찬물을 데우는 그 시간이 참 편안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더군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서 더더욱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고 어느 순간 나지막한 화가 묻어나더군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내가 집을 팔았단 말을 들었다며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린 게 말이 되냐고. 나는 말했습니다. 상속은 죽은 사람 몫이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지금껏 나를 무시한 값, 이쯤이면 괜찮은 계산 아닐까 싶다고요. 그날 저녁 세 자식 모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새 오피스텔로 몰려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누가 설득하듯 말했고 누군가는 울었고 또 누군가는 문을 걷어차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온 이들에게 줄 것도 들려줄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관 너머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강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서점에서 에세이 한 권을 사며 카페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기회였고 매일이 나를 위해 준비된 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었던 마음, 걷어들인 정성, 다신 되돌리지 않을 다짐까지 그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조용했니? 살아있을 땐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내 돈이 사라지니 내가 울더라. 그 눈물 늦었어. 이제는 너를 위해 내가 밀어둘 인생은 없어. 계좌의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나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줄어드는 만큼 내 마음의 꼴도 하나씩 메워졌으니까요. 그동안 쌓아온 미련, 서운함, 그리고 체념들까지도 차곡차곡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차를 우렸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작은 루틴 하나하나를 소중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삶이 조금씩 나를 다시 채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가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다가 나를 보자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러나 그 눈물조차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계산적이었으며 너무 많은 말이 뒤늦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애는 그제야 사정을 말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나 몰래 상속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기만은 엄마 편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오래전에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국 끓이고 손을 대며 반찬을 싸던 그날들엔 왜 그런 따뜻한 말 하나 건네지 않았는지. 며칠 뒤엔 마지가 전화해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앞에 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대출이자 애들 학원비,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말도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요.
그들에게 진심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고 내 통장이 말라야만 그들이 다급해진다는 걸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평생 나를 자식 눈치 보며 살게 했고 나는 이제부터 내 눈치만 볼 거라고요. 이제 내 일생의 결말은 내가 결정한다고요.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말보다 내 조용한 식탁 위찻잔이 훨씬 따뜻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줄 건 이미 다 주었고 이제 내게 남은 건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식 없는 날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무섭고 외로운 일이지만 또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홀로 선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였지요. 변호사 만나러 간다니까 웃었지. 진짜로 유언장 쓰러 간다고 했더니 그제야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니? 그제야 내 눈을 제대로 보더라. 돈을 잃고 나서야 사람을 본 거야. 법률사무소 문을 열기까지 꽤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공간 같아서 갠슬의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종이 한 장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니까요. 젊은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가만히 메모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전 재산은 생전 전부 소비하겠으며 사망 후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상속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부동산, 금융, 보험 모든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해 유산 분쟁 여지를 없애는 것.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더는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유언장은 단정하고 또렷하게 작성됐습니다. 잔소리 섞인 편지 한 장 없이 깔끔하게 찍힌 인감 하나만이 내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늘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 한 장으로 그 미련조차도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진심을 꺼내 보이며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심은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내가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상속은 사랑의 연장선이지 벌을 참은 보상이 아니라고요. 지금껏 입 다물고 참고 견딘 내가 줄 게 있다면 그건 애증이지 돈이 아니라고요. 자식들은 내 반응에 놀랐는지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늘 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비로소 내 이름으로 내 삶이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나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셉니다. 남은 날들을 어떤 기분으로 채울지를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흰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점점 글이 길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적고 싶었던 것뿐이죠. 삶이란 건 결국 자기 손으로 마침표 찍는 일 아닐까. 그걸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옆에 없으니 외로울 줄 알았지. 아니더라. 없는 내 자리에 내가 앉으니 인생이 훨씬 덜 시끄러웠다. 내가 날 위해 살아보니 이렇게 조용하고 좋더라.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요즘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커피를 내리는 시간. 그 조용한 분주함이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시간에 반찬을 싸고 택배 박스를 접고 자식 얼굴 떠올렸는데 이젠 거울 속 내 얼굴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한 지 2달째입니다.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조그마한 미나도 그려봅니다. 늦게 시작해서 서툴지만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내가 내 템포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품어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 번은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돈 빼앗기고 쫓겨났다고요. 웃으며 듣고만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지 뻔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이 마치 오래된 내 손 같기도 했고 내가 외롭지 않다는 증거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어서 꾹꾹 눌러 참아온 사람들. 그들과 짧은 눈빛을 나누고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일상이 자식들과 싸운 지난 수십 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거나 그리운 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은행처럼 대했고 나는 이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얼마 전엔 작은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도 참여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시 한 편을 읽으며 내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뒷전이었던 내가 지금은 앞에 나서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벅찬 감정인지 말로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닥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내 시간을 가득 채워둘 계획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사는 하루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부를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작은 용기 덕분에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남긴 이 시간들이 내가 버린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기억해 줄 거라고요. 법적으로도 끝났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와선 엄마는 이기적이었다고 하더라. 그래. 맞아. 이젠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거든. 늦게 배운 사람처럼. 가을이 깊어갈 즈음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들 중 한 명이 상속 청구 관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뒀던 나였으니까요. 변호사는 담담했습니다. 자식이란 신분만으로는 권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작성된 유언과 생전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막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묻더군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참고 참았던 말 하나를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인생을 다 바쳤던 거였냐고.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재우고 몰래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날들, 사고 난 옷 대신 중고시장에서 골라 입던 겨울 코트. 그래도 자식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위로받았던 날들. 그 모든 장면 위에 지금 이기적이라 말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얹으니 이제야 선명하게 구별되더군요. 나는 사랑했고 그들은 소비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혹시 모를 접근을 막기 위해 주소도 이전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고 돌봐주는 하나뿐인 내 편이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견뎌내는 이들과 짧은 말 한마디, 가벼운 손짓으로 위로를 나누고 있지요.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의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묘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통장 잔액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내가 지금껏 쌓아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원하던 집은 없어졌고 통장엔 잔고도 없고 내게 남은 거라곤 오래된 찻잔 하나뿐이지만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부유한 시절을 살고 있다. 그걸 너희는 끝까지 이해 못하겠지. 겨울이 다가오는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이불을 꺼내 햇볕에 널고 따뜻한 찬물에 손을 데운다. 거울 앞에 선 얼굴은 더 늙었지만 눈빛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맑다. 고된 시간들을 쌓아 올려. 이만큼 단단해진 내가 거기 서 있었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흐른다.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쓰고 이따금 낯선 동네로 산책을 나가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마신 커피값, 내가 산 옷값, 그 무엇도 누군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쓰이는 이 시간이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한 작은 공연에서 내가 낭독한 시 한 편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존재를 환히 바라봐준 느낌. 그 박수에 울컥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찾던 가족이란 건 결국 이런 울림이었다는 걸. 며칠 전 셋째가 마지막 연락을 해왔다. 사과도 없었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냥 살기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말이었다. 나는 짧게 말한 걸로 기억한다. 이젠 너희 일에 내가 쓸 돈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과거에 나는 분명히 사랑했고 분명히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로 되돌렸다. 나를 위해 밥을 지었고 나를 위해 웃었고 나를 위해 오늘을 살았다. 이야기를 쓰는 지금 책상 위에는 마지막 남은 계좌 통장과 다 쓴 다이어리가 놓여 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작은 숫자와 빼곡한 손글씨가 내 삶의 증인이었다. 그 어떤 재산보다 내 생에 가장 따뜻한 기록이 되어 주었다. 나는 죽기 전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눌 온기를 남겨두고 싶었다.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내가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다. 그러니 누군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사랑은 당연하지 않으며 가족은 반드시 피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건 늦지 않게 나를 돌보는 일이다. 그것만은 꼭 지금 시작하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온기를 나눠주세요.